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3일은 민족 탄생을 축하하는 개천절입니다. 단군 왕검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고 한민족이라는 역사적 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인데요. 최근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자라고 살고 있는 이곳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9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충청대학교 의료미용과 박지민 학생이 뷰티 테라피 종목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대회는 49개 직종에 걸쳐 세계 숙련공들이 기술력을 겨루는 자리로 대한민국을 대표한 박지민 선수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해당 분야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K-뷰티의 힘을 세계에 알리고 돌아온 20살 뷰티 테라피 국가대표 박지민 선수를 이슈엔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박지민 학생은 지금 의료미용과 1학년 학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금메달을 따게 되신 거죠? 저는 총 5년 동안 준비하였는데요. 먼저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방기용기 대회에 나가면서 금메달을 수상하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기능경기 대회에 나가서 은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후 평가전을 거친 후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선수촌과 충청대학교에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지민 학생이 금메달을 딴 종목이 뷰티 테라피 종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저희 피부 미용은 총 6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안면관리, 전신관리, 제모, 네일아트, 매니큐어, 페디큐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어떤 대회이고 금메달을 따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국제기능올림픽에는 IT 분야와 건축 분야,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 금메달 혜택은 일단 총 상금 금메달 기준으로 6,720만 원에 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이번 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는 개막식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폐막식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이 참석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박지민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한 이번 대회 분위기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종에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과 지도위원님과 저와 같이 메이크업을 끝나고 퍼레이드를 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충청대 의료미용과는 그동안 선배들도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충청대학교 의료미용과에는 저희 교수님과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는 선후배 사이도 돈독하고 기능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훌륭한 학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대회 준비뿐만이 아니라 실습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실습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획득은 최정상의 기능인임을 입증하는 쾌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마쳐서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기능 후배들에게 좋은 기술을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강의도 다니고 대회에 관여도 하면서 이제 저의 커리어를 많이 쌓고 싶습니다.
네, 이슈엔 토론 시간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끝났다. 끓는 지구의 시대가 도래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온도 상승을 넘어서 인류 생존이 힘들 정도의 극한 기후 시대에 진입했다는 건데,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앙뿐만 아니라 또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여무 위기관리학 박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가을 날씨가 이제 느껴지긴 하는데 올 여름에는 정말 끝이 없는 그 폭염을 겪고 나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이게 진짜 기후 위기가 심각하구나 그런 절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조금 지금 이 기후 위기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박사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네. 해도 뭐 환경 운동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이나 정부 기구에서 뭐 지구 온난화 심각하다, 기후 위기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직접 폭우를 겪으면서 정말 기후위기, 기후재난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을 정말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한 해 그런 여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거 진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확실히 해서 이제 뭐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제 그게 더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네.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작년, 올해 들어서 그 호우 패턴만 보더라도 정말 극한의 호우다라고 네. 표현을 아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되던 상황들이에요. 실제로 그런 징후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런 예측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체감하지 못하니까 사실 행동으로 나서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도 몸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상 이변이 관련돼서 이제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볼 텐데 일단 폭염부터 좀 짚어보면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폭염의 이유가 한반도를 그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폭염이 그렇게 오래 지속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중으로 덮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실제로는 뭐 무거워지는 게 가장 크겠죠. 이중으로 덮었으니까요. 네. 이제 보통 여름에 그 더위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은 익숙하실 텐데 이제 그 적도 부근의 바닷가에서 생기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우리나라 상공의 한 5km 위에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고요. 네. 이게 이제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무더위를 늘 가져다 주는 그런 영향권이었는데 최근에 들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 티베트 고원에서 굉장히 이제 넓고 세계의 지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기압이 생기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5km 상공보다 한참 위에 한 12km 상공 정도의 이제 고기압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두 개의 층이 동시에 만들어져서 꽉 내리누르고 있게 되니까 시베리아 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싶어도 이것이 가로막는 역할을 강한 블럭 현상을 보이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016년에 있었던 폭염의 경우도 그렇고 2018년에 있었던 폭염도 비슷한 양상의 네. 폭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뭐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 열대야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영향은 기존과는 다르게 기후변화 영향으로 바다 온도가 한 2, 3도 정도 올라갔는데 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그 수증기를 머금은 상태로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더 끈적끈적한 여름을 만들어버린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을 뭐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올해의 그 폭염 패턴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아마 지속될 가능성 혹은 심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뜩한 말이 있더라고요. 예.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가장 네. 평범한 기후일 것이다. 어떻게 이런 그러면 앞으로 더 지속되고 뭐 더 심해지고 막 그럼요. 그런 건가요? 기후 네. 위기 양상은 뭐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
제가 어쨌든 폭염과 관련돼서 최근 데이터까지 한번 조사한 게 있어서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제 뭐 무더위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9월 말까지 이제 10월 들어서 좀 이렇게 날씨가 잦아들었죠. 9월 말까지 전국 폭염 일수가 30.1일로 나타났어요. 이거 역대 2위라고 돼 있는데 2018년 폭염이 굉장히 심했죠, 그죠? 그때 31일이었었거든요.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이제 폭염 일수가 늘었고 청주가 46일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길었죠. 그다음에 전국의 열대야 일수가 24.5일로 역대 1위를 뭐 이미 오래전에 이제 갱신했는데 청주가 52일, 제주는 75일. 이런 엄청난 그 더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여름과 가을철을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기후 재난 그러면 여름을 겪었으니까 폭염 문제만 얘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구가 더워지고 끓고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폭염뿐만 아니라 뭐 폭우, 가뭄, 산불, 또 겨울에는 폭설, 그다음에 혹한 이런 종합적인 총체적인 기상이변 현상이 닥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폭이 들어가나요? 폭. 뭐 제가 그래서 정말 농담으로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폭염, 폭우 이러면서 이제 폭염, 폭우 이렇게 제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염과 우가 나쁜 건 아니다. 사실은 심한 더위, 심한 가뭄가 문제라는 얘기 좀 해서 우리가 어쨌든 정상적 날씨를 찾아가기 힘들겠지만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책임감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폭우 얘기하셨는데 이제 올 여름에도 그렇고 뭐 정말 국지성 집중호우, 뭐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확 물폭탄처럼 내리니까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거고 자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왜 사진 인터넷상에 많이 돌았던 게 원주 국지성 호우 이렇게 해서 거의 구름에서 비가 폭포처럼 내리는 사진이 한번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돌고 언론에도 화제가 됐는데 사실 이제 그게 한 7월 10일경인데 그렇게 강우량이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 국지성 호우는 좁은 지역에 내리는 특정 지역에 내리는 형태. 그러니까 그때 아마 원주에서 왔던 부분은 갑작스럽게 좁은 지역에 왔다라는 국지성 호우 성격이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집중호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강우량이 쏟아붓는 형태가 될 텐데 특히 최근에 극한호우 얘기하는데 극한호우는 뭐 1시간 동안 50mm 이상이 내린다든지 또 3시간 동안 90mm 정도가 집중적으로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청주에서 왔던 것처럼 1시간 동안 72mm 이상 내린다는 경우 이런 경우를 극한호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가 이미 2017년이죠? 네. 그때 이런 극한호우가 있었던 거고 3시간 동안 90mm의 비가 3시간 동안 내렸던 거거든요. 그때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럼요. 그때 홍수 피해 많았고 특히 이제 지난해는 3일 동안 500mm의 비가 쏟아졌거든요. 이런 극한호우를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합쳐져서 내린다는 거죠. 아주 좁은 지역에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면 예측할 수도 없고 대비도 못하기 때문에 피해도 커지는 그런 양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상이? 뭐 가장 크게 얘기한다면 어쨌든 지구온난화 혹은 지구 열대화로 인한 어떤 그 수권의 총체적 변화, 뭐 바닷물의 증발량이 많아진다든지 바닷물 양 자체가 많아져서 총체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느꼈었던 어떤 24일 절기라고 하는 일정 그 같은 맥락 패턴, 기후의 패턴 자체가 깨지는 양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상 예보도 너무 이제 기상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예보하기도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상청도 참 뭔가 할 일에 대해서 좀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정말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싫긴 싫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이제 더 심해지고 나중엔 안 그러겠죠? 심해지겠죠. 그래요? 뭐 날씨가 뭐 올해 진짜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들을 많이 보셨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변동이 있지만 어떤 패턴이라는 것은 좀
그 말씀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네. 가속화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자가 발전을 하듯이. 왜냐하면 이 지구 전체의 그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를테면 기온이 상승하면 증발량이 많아지고 네.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비가 오는 그 양이라는 것이 또 늘어난다. 그러면 이 순환의 고리가 점점 이제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강한 비, 강한 눈 이런 것들은 뭐 이제는 그 너무나 너무나 일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어떤 지역에는 동일 시기인데도 한 곳은 가뭄이 들고 한 곳은 네. 홍수가 드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 불가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은 어렵지 않는가라고 그래요. 보이고요. 예, 심한 뭐 태풍의 발생 이 빈도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강도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이상의 어떤 그 대비 체계 내지는 대응 능력 그리고 다른 종류의 대비 활동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상 기상 현상도 나타날 수 있나요? 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새롭게 등장한다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극대화되는 것, 더 심해지고. 예,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 네. 그 폭이라는 것이 더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탄소의 중립에 관한 거, 이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면 꼭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상태는 어느 정도 자연의 것이 그러니까 자연이 갖고 있는 산림이라던가 해양 환경이 탄소를 이제 흡수해준다. 네. 흡수원의 역할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줄여나가고 싶은 이런 욕구거든요. 근데 이게 기후변화가 가속화가 되면 이미 동토가 녹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산림의 능력이나 해양의 정화 능력이라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정도에서는 흡수원 역할을 하는데 더 이상 흡수원의 역할을 얼마 동안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발생조차가 생겨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패턴의 변화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풍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더 많아지고 더 자주 발생하고 원래는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가 이제 가을보다는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하고 네. 물론 가을 태풍의 피해가 크긴 컸지만요. 그럼 가을에도 여름처럼 많이 발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발생할 수 수 있죠. 있겠네요. 태풍도 사실은 뭐 해마다 태풍이 왔지만 태풍이 네. 오는 시기가 있었고 지나가는 경로가 있었죠. 그죠? 근데 언제부턴가 슈퍼 태풍이라는 말을 우린 듣게 됐고 그다음에 경로가 대부분 한반도 올 것처럼 하다가 빠져나갔거든요. 동해로. 그런데 지금 서해까지 깊이 들어오는 아주 강한 슈퍼 태풍의 피해들이 최근에 계속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태풍이 좀 어느 정도 와서 온도를 식혀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여름 내에 태풍이 오질 못했죠. 그죠? 그럼 뒤늦게 가을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 네. 이런 어떤 태풍의 양상조차도 정말 그야말로 기후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이 현재 기후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이중 고기압 얘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태풍이 여름에 안 왔다고 못 하더라고요. 왔다는 이야기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턴도 변하고 크기가 변하고 하게 되고 또한 이 시기가 점점 영향권이 들 수 있는 시기가 길어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마라고 하는 시기도 이제는 우리가 장마철을 따로 뽑지 않고 우기라고 불러야 된다 크게 할 그냥. 정도로 네. 그 여름도 길어지고 더위가 끝나고 나면 11월에 바로 추위가 올 거다 하는 예측들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기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존의 여름에 느꼈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그 태풍 말고 허리케인이나 이런 종류들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던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위력을 발휘하는 태풍들이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래 안전했다 해서
계속해서 이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것에 싶습니다. 대해서 이제 대비를 네. 더 큰 게 올 수도 있다라는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기상이변을 겪고 있지만 사실 뉴스를 통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고 심각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네. 그러니까 뭐 지난해 재작년 이때 발생한 거 말고 아주 최근에 발생된 사항들만 좀 몇 가지 찾아봤더니 우선은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성지 순례가 있었잖아요. 그때 폭염으로 뭐 50도가 넘었기 때문에 네. 1,300명 이상이 고령의 그 노인들이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시기에 뭐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데는 아예 관광지를 폐쇄 조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쭉 됐었던 것 같고요.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휴교하고 수천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식의 양상이 있었고 또 이제 미국은 그 폭염과 더불어 산불 형태까지 나타나게 됐었고요. 네. 이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가 우리나라도 이제 폭염이 오기 직전까지 엄청난 폭우가 왔다가 네. 또 한참 폭염이 지난 후에 다시 폭우가 발생을 심각하게 됐는데 최근에 네팔 폭우 산사태로 무려 200여 명이 사망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동유럽 여기도 이제 폭풍 보리스로 인해서 21명이 사망하고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있지만 북한 압록강 주변도 엄청난 네. 홍수 피해가 있는 거로 보도가 되고 있고 미국 남부 지역 허리케인 난리도 아닙니까? 지금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이 그거로 막 부각되고 있을 정도인데 네.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서 현재 150명이 숨졌고 한 600여 명 정도가 실종 상태. 그러니까 아마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우리도 사실은 이 뭐 이제 폭우 이게 막 합쳐져서 막 엇갈리면서 나타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지난해만큼 심한 참사는 안 나왔지만 올해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전 정말 세계적으로. 뭐 심각합니다. 이제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이제 외면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직시하고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는 좀 충북으로 한번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 여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에서도 폭염, 폭우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가 조금 상당했습니다. 어떤 피해들이 좀 있었나요? 7월에는 네. 폭우가 있었고 8월에는 폭염이 있었고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도 집중호우에 의한 그 피해들이 뭐 청주뿐만 아니고 영동, 옥천, 진천, 뭐 보은, 괴산 지역까지 걸쳐서 인명 피해도 있었고 네. 또한 재산 피해도 뭐 400억 가량 나온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뭐 주택 침수나 이런 그 도로 유실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그 농경지 또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절개지나 산사태, 옹벽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따라서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또 새롭게 피해를 입는 그런 양상들도 많이 보여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폭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일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재산 피해처럼 이렇게 피해라는 걸 직접적인 것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폭염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 온열 질환 같은 건강 이상들만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산업 영역에 끼치는 피해라든지 이런 그 생산성 감소 그리고 고위험군들이 경제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까지도 좀 불러오는 특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올해는 또 7월 이후에 비 오고 난 이후에 이제 가뭄 형태로 폭염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농작물의 경우에 그 생산량 감소가 엄청났죠.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었고요. 농가나 축산 농가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얻는 굉장한 그 경제적인 손실들도 좀 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올해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작물 자체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게 피해가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그 순간에 피해만 복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광범위하게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이제 뭐 폭염이 워낙 길게 지속되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가 정말 급증을 많이 했어요, 박사님.
올해 우리나라 온열 질환 사망자가 3,32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최근 네. 3년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4배 가까이 증가한 거라 그래요. 이 양상은 점점점 늘어날 것이고, 저는 어쩐 온열 질환 사망자 특성상 전부 집계도 안 되고 있다, 정확하게. 네.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노인이라든지 기후 약자들의 피해가 이제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보통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사람이 좀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온도가 네. 32도 혹은 34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습도를 고려하지 않는 온도일 경우에 이제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온도를 넘어가면 35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한 6시간 방치하게 되면 뭐 온열 질환은 물론이고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네. 심각한 새로운 어떤 재해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물론 우리나라도 그래서 폭염 일수도 뭐 산정하고 열대야 산정하고 특보도 발령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결국은 대책, 뭐 대비,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뭐 정부나 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충북 지자체들의 대응, 그 재난과 관련해서 좀 어떠했다고 좀 평가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을 한숨부터 하고 때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대응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라는 것이 잘 쉽지는 않고, 그것이 뭐 충북 지역에 한정해서 어디는 잘했고 못했고 하는 수준으로 나오기에는 전국의 지자체 현황들이 어느 정도 열악한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이게 네. 어려움의 정도라는 것이. 그 인력도 항상 부족하고, 시설이나 인프라로 해결해야 되는, 예산으로 뭔가 개선해야 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 단순하게 이제 대응 역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억울한 일일 수도 있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어땠는데 올해는 어땠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가 약간 주먹구구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가장 근본적으로 좀 돌아봐야 될 것은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자체들이 다 안전이나 재난에 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것이 지자체들의 첫 번째 목표다. 아니면 첫 번째로 책임이 있다라고 선언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부족한 인적, 물적 역량들을 그러면 어떤 취약한 부분에다 집중할 건가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지자체가 대응을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 자체가 목표를 어디다 놓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나가느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청주시가 됐든 뭐 옥천군이 됐든요, 충북도가 됐든, 네. 그러면 우리 지역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혹은 취약성을 쭉 늘어나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목표가 부정확하다 보니 전략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모든 활동들이 하고는 있지만 뭔가 결합되지 못하는 네.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목표 설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 설정부터 네. 잘 잡고 가야 된다. 어떻게 보시나요? 재난 대응 사실 지자체들의. 뭐 지난해 우리 지역에 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 네. 슬픈 일이고, 어쨌든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뭔가 재난 안전 대책을 열심히 수립하려고 하는 모습은 좀 보였고, 그래서 지난해 참사 이후에 곧바로 충청북도에서는 안전 충북 2030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네. 모든 수단을 다 뭐 해서 재난 안전 관리를 1순위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의지도 밝혔었고, 그걸 종합해서 올해 재난 안전 관리 강화 전략을 발표했어요.
쭉 뭐 여러 가지 부문해서 3개 전략, 33개 추진 과제 이렇게 쭉 제시했는데 저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고민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극한 호우나 기후 재난의 양상은 이런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장감 있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네. 이를테면 지금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기후재난은 그야말로 이 두 가지가 원인과 현상이 다 섞여 있는 다중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복합재난이에요. 네. 그리고 그 양상은 정말 치열하고 정말 시급해지고 더 강도 세지는 방향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규정 자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부터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제가 이제 지자체와 관련돼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네. 뭐 어떤 제도 또 어떤 물리적 어떤 개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이거든요. 네. 실제 이제 관련 전문가들도 필요할 거고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거냐 이게 중요할 건데 네. 저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대책 중에 눈여겨봤던 것이 충청북도에 재난안전재단을 설립하겠다. 이게 이제 충청북도가 지난해 바로 내세웠던 대책이고 우리 환경단체들도 그동안 환경안전재단 이런 것들이 필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행정부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 홍보라든지 뭐 훈련이라든지 뭐 예방 대응이라든지 또 객관적 평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역량으로 가급적 많은 도민 역량을 발휘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떤 뭐 행정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시급하게 네. 해서 그런 어떤 도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하겠다고 발표도 많이 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네. 있어요. 이럴 때는 지하차도 자동 차단 뭐 시설 설치라든지 분명히 많은 부분을 바꿔놨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인적 역량을 재난에 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그게 공무원이건 관련 그 부서 사람이건 아니면 도민이건 학생이건 이런 부분에 충분한 교육과 인식이 선행되고 이게 이제 일종의 재난 관리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작동이 될 때 네. 이게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아까 교수님도 목표 설정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목표 설정을 이런 어떤 재난 대응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쪽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는 있는데 뭔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약간 찍힌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우선 지자체들이 이제 네. 그동안 신경을 써서 좋아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이게 이를테면은 뭐 생활 안전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다 보니까 다소 가벼운 주제들의 사고라고 해야 할까요? 안전사고라고 불리는 부분들, 생활안전의 영역, 이런 데에 좀 더 이제 다가간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화되는 어떤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네.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대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자체는 대응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이 전문성을 키워준다 혹은 역량을 키워준다라고 했을 때 그 역량이 무엇인가 그 전문성은 사실은 기관 간에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 급박한 상황에서 상황 전달을 서로 하면서 각자 협력해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네. 대응할 때 필요한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거 혹은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 주민들 개개인의 뭐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지자체의 역량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단체장이 상황을 판단하고 적시에
이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어떤 그 리더십이다 이렇게만 한정돼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단체장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갖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 불허의 사건 사고들이 재난화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네. 오히려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상황 판단에 힘을 키워주는 그런 능력의 배양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뭐 역량 강화로 두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그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좀 사례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외국 다른 나라도 지금 기후 대응을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좀 대응의 모범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을 네네.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2008년 이때부터 막 빠르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자연재해에 관한 대응 사례들은 뭐 많은 나라들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기후 재난과 관련돼서 어느 나라가 모범 사례가 있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대부분 국가들이 새롭게 직면하는 그런 양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재난들이 기후 재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상 기후가 뉴 노멀로 자리 잡은 상황 속에서는 누가 이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대응할 거냐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이제 이를테면 저는 코로나 사태도 원인 자체가 기후 문제였었다고 보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어떤 팬데믹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초기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대응을 잘했다는 평을 받는 거죠. 그건 정부도 잘했겠지만 전 국민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그런 일을 펼쳐냈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그냥 가까운 일본이 재해 대국 아닙니까? 뭐 온통 재해가 많이 나는 일본인데 네. 상대적으로 그만큼 방어도 잘한다 이렇게 이제 평이 나 있는데, 물론 뭐 내진 설계라든지 방제댐을 세우고 뭐 쓰나미 장벽 이런 어떤 물리적 대책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 얘기 들면 어렸을 때부터 재난 대비 교육, 네. 훈련, 홍보, 그다음에 학교나 직장에 그런 것들 대응하기에는 일정 정도의 어떤 지침,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짜임새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잦은 훈련을 통해서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일본인 그러면 약간 개인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굉장히 협력해서 단결되는 어떤 연대적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에도 이제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재난 쪽 연구하는 분들의 대부분 최종 정책의 결론은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잘 구현해서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네. 재난 대응의 주체로 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핵심으로 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은 다른 나라 사례도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가 네.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 전문가들은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어쨌든 좀 목표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뭐 이거 외에도 좀 우리 행정이 접목할 만한 그런 모범 사례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과거에는 네네. 우리가 진짜 미국, 일본 다 배워온다라고 해서 제도를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그리고 국민들의 어느 정도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경각심의 정도들도 좀 상향이 된 것 같고, 좀 관심만 조금 더 기울이신다면 정말 좋은 그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좀 모범 사례다. 꼭 이게 이제 그 범용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엔에서 이제 재해경감 기구라는 이제 유엔 기구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 바탕으로 해서 그 자연재난, 특히나 자연재난에 대해서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그 캠페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단순하게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단편적으로 OX 평가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 갖고 있는 역량들을 총결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면 롤모델로 인증을 해줘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안전도시가 인증되고 나면 이
이 국가, 이 도시는 다른 도시를 조금 더 잘 이끌어 오기 위해서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난의 영역에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네. 거버넌스가 보통 뭐 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의사결정에 같이 참여하고 그런 책임을 같이 하고 이런 형태만 생각하시는데 그 책임이 다른 그 나보다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다른 유사한 단체가 됐든 도시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여기들을 같이 끌고 가는 공동의 개념 이거를 네. 좀 더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우리나라 지자체 안에서도 그 편차가 좀 크잖아요. 그 도내에서도 지금 뭐 사실은 수준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환경 여건에 따라서 그랬을 때 어느 한 곳만 잘 된다고 해서 안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러한 도시 사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어떤 특정한 롤이 있다라면 그것을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안전하니까 끝 이런 형태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다른 도시를 조력해 줄 수 있는 네. 역할.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분만 재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뭐 재난은 가리지 않으니까요. 전체가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도 상승하고 가뭄이 나타나는 지역도 많고요. 그래서 기후 난민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해수면의 상승, 뭐 가뭄 이런 것들로부터 앞으로 뭐 안전할 수 있다기 뭐하겠지만 조금 안전할 뭐 수가 없겠죠. 안전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또는 뭐 끓는 지구 네. 결국 지구의 전체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 자체는 이제 빙하를 다 녹게 만들죠. 네. 그러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IPCC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갔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높아질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예측한 결과를 보면 2100년까지 한 82cm, 1m가 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높아졌냐면 9.9cm 정도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그 많은 대도시들이 해변에 많이 위치돼 있고 표고가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도시들이 다 수해로 일정 정도 소몰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홍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결국 기후 변화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살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기후 난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를테면 지금도 있어요. 투발루 같은 섬나라는 이미 막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동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게 2050년 정도 되면 최소한 10억 명 정도 이상이 기후 난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비관적인 예측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네, 지금 뭐 2050년에 10억 명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이 수준이 됐을 때는 뭐 서울 일부까지도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영향이 당연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기후 난민이라고 하면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인도양의 섬나라만 그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 안에서의 도시간 이동 이것조차도 이제 난민의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의미에서 나라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발적인 자연재해로 이주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막화라든지 그 고온이 계속돼서 가뭄으로 네. 인해서 식수가 없어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을 뭐
우리가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없는 빈곤 국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맞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이제 부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성능을 좀 더 키워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내수 성능이라든지 배수의 문제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아마도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좀 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재난이 일상화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재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뭐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원래 재난이 극한의 상황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일상 업무를 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재난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우리는 또 꾸준히 해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치들을 좀 살려서 좀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넓은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이라는 것은 항상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모두 통틀어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재난 상황이 되면 다 부족합니다. 네. 충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 영역에서만 가지고 있는 재난으로는 이미 부족하다라는 것이 너무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협조한다, 협력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파트너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자원의 하나로서 민간 부분까지를 모두 통합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예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서로 간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뭔가 불확실해지는 상황, 그리고 대형화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모든 재난을 예방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견딜 수가 있고, 혹은 그것에 적응해서 잘 나갈 수가 있고 또다시 회복해 낼 수가 있다라는 좀 이 안에서의 내면적인 힘을 좀 키워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 저감으로 가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좀 알겠습니다.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해야겠죠. 네. 짧게 한번. 예, 짧게. 네네. 어쨌든 그래도 물리적인 어떤 대책 변화가 필요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걸 말씀드리면, 미호강에 관한 방제 관련된 그 설계 기준이 100년 미드로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강우 양상들은 그걸 뛰어넘는 넘는 양상을 띄거든요. 그래서 200년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네. 뭐 물론 배수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시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누구 하나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시민도 하나가 돼서 다 같이 대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네, 저는 우리 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세대가 지금 그 기후 위기 양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세대가 정말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저는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한쪽으로. 그러나 또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의 상수에서 우리 사람들의 본성과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모든 부분을 전환시켜서 다시 뭔가 안전한 사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누구나 다 기후 시민이 돼야 된다. 아, 기후 시민. 문제를 생각하고 기후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행동들, 새로운 생각들을 하나 이상씩 하는 그런 기후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네, 재난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비하는 모든 활동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여무 위기관리학 박사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이 됐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할 일들을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